여러분,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한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 경험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듣고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의도적으로 상대를 상처 주려고 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일상 속에서 아무런 악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피부가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 라는 말을 던졌다고 해봅시다. 말한 사람은 걱정이나 친근한 농담으로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외모가 평가받는 불편함을 느끼고 하루 종일 그 말이 마음에 남아 자존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동료가 열심히 준비한 보고서를 보고 그 정도 했는데도 이게 전부야?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말하는 사람은 단순히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주려 했을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 전혀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며 무가치하다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아픔을 가볍게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털어놓았을 때 에이, 그 정도 일로 힘들어하지 마라고 말하면 위로하는 의도였을지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축소하고 무시하는 말이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더 큰 고립감과 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발언도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김대리는 잘하는데 넌 왜 이 모양이야? 라는 말은 동기를 주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열등감과 모욕감을 강화하는 상처가 됩니다.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무심코 던진 농담도 그렇습니다. 너는 성격이 너무 소심해서 큰일이야 라는 말은 분위기를 가볍게 하려고 한 것일지 모르지만 상대방에게는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말로 다가옵니다. 상대방은 내가 이런 성격이어서 문제구나라는 부정적인 자기인식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내 의도가 어떠했든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라는 점입니다. 나는 장난이었어, 좋은 뜻이었어 라는 말로는 상대의 불쾌감이나 상처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희롱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와 행동 속에서도 늘 조심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무너뜨리는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존중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대화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심코 내뱉은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반복되면 조직, 문화 전반의 불평등을 굳어지게 만듭니다. 문제는 바로 무심코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습관처럼 사용하는 말일수록 더 자주, 더 쉽게 차별을 재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상 속 성차별 언어와 무심한 행동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단순히 법이나 규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매일 쓰는 말과 행동 속에 어떤 문제점이 숨어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내가 무심코 했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대가 불편해한 적은 없었을까? 지금 마음속으로 하나씩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이 오늘 강의를 듣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의 목적을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나 행동은 대부분 큰 의도 없이 습관처럼 나오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문제를 만들고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나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지점을 살펴보려 합니다. 일상 속에서 너무나 쉽게 지나쳐왔던 언어와 행동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별은 특별히 심각한 상황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언어 습관이나 무심한 행동 속에서 이미 불평등과 차별이 시작됩니다. 조직 안에서 누군가는 존중받지 못하고 누군가는 당연히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됩니다. 결국 이런 사소해 보이는 언행이 모여 조직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가 불평등을 굳혀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규정이나 법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매일 쓰는 언어와 습관적인 행동을 돌아보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직접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를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작은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조직 안에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스스로의 언어와 행동을 점검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실천 방법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일상 속 작은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바꾸는 힘을 스스로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볍고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무심하고 차별적인 언어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말의 특징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는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런 말은 얼핏 들으면 칭찬처럼 보이거나 단순한 조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상대를 특정한 틀에 가두고 개개인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위험한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자는 원래 울면 안 되지라는 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격려나 강인함을 요구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남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심어줍니다. 결국 이 말은 남성에게 감정을 표현할 권리를 빼앗고 슬픔이나 불안을 건강하게 풀어내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감정을 억압당한 사람은 오히려 분노나 공격성으로 그것을 표현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더 큰 갈등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자는 원래 꼼꼼해라는 말도 자주 듣는 표현입니다. 얼핏 보면 칭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여성은 꼼꼼해야 한다는 고정된 틀을 강화합니다. 만약 여성이 실수를 하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여자인데도 꼼꼼하지 못하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또 이런 말은 남성이 꼼꼼하게 일하는 경우를 여자처럼 세세하다라는 식으로 왜곡해버립니다. 결국 성별에 따라 특정 능력을 규정해버리는 셈입니다. 이런 언어의 문제는 상대방을 개인으로 보지 않고 집단적 틀로만 본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표현 속에는 각 사람의 개성과 능력, 상황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대신 성별이라는 큰 집단 속에서 정해진 기준을 강요하게 됩니다. 이런 기준은 상대방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나아가 조직 안에서 역할 분담과 평가에도 부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꼼꼼하다는 인식 때문에 세세한 기록이나 뒷정리 업무가 당연히 여성에게 돌아가게 되고 남성은 감정을 표현하지 말라는 인식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꺼리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말들이 너무도 일상적이고 가벼운 농담처럼 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고정관념은 강화되고 결국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에 실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다양성이 존중되지 못하고 사회 전체가 정해진 틀 안에서만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적 언어를 경계해야 합니다. 칭찬처럼 보이는 말이라도 상대방을 특정한 성별의 특성 안에 가두는 순간 그것은 존중이 아니라 차별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성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개성과 노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자니까 여자니까라는 말 대신 너는 책임감 있게 일을 잘한다. 너의 꼼꼼한 준비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됐다와 같이 개인의 행동과 성취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존중의 언어입니다. 둘째,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외모 중심의 언어가 있습니다. 외모에 관한 말은 대화에서 흔히 친근함을 표현하거나 관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자존감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살이 많이 빠졌네. 보기 좋다라는 말은 겉으로는 칭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예전에는 보기 좋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몸이 다른 사람의 평가 기준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의 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살이 빠진 이유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질병이나 스트레스 때문이라면 그 칭찬은 오히려 깊은 상처가 됩니다.
피부가 요즘 왜 그래? 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별다른 의도 없이 걱정이나 호기심에서 물었을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자신의 외모가 세심히 관찰되고 평가받는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특히 이런 언급이 여러 사람 앞에서 나왔을 때 그 불편함은 모욕감이나 수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모 중심의 언어는 상대방의 노력이나 성격, 업무 능력이 아닌 겉모습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반복적으로 외모에 대한 언급을 듣다 보면 사람은 자신이 내면이나 성과가 아니라 외모로만 평가받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자존감이 흔들리고 타인 앞에서 불필요한 불안과 위축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조직 안에서는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도 불필요한 긴장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말이 관심과 친밀감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다 좋은 뜻에서 한 말인데 왜 불편해하지? 라고 되묻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중요한 것은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해도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언어는 존중의 언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 대화에서 외모 중심의 언급을 줄이고 대신 상대방의 행동, 성과, 노력, 태도에 주목하는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발표 준비를 정말 꼼꼼히 했구나. 내가 도와준 덕분에 일이 수월해졌어와 같이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표현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대화입니다. 외모 중심에서 벗어나 내면과 행동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할 때 진정한 신뢰와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사생활을 침범하는 언어입니다. 흔히 이런 말들은 특별한 악의나 차별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혹은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사적인 영역이 드러나고 곤란함과 불편함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라는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말하는 사람은 단순히 관심을 보이거나 안부를 묻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결혼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정상 결혼이 어렵거나 이미 여러 번 비슷한 질문을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삶을 규정하려는 압박처럼 다가옵니다. 아이 낳을 계획은 있어? 라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문은 개인의 가치관, 건강, 경제적 상황과 같은 민감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가볍게 던진 말일지라도 듣는 사람은 자신이 업무 능력보다 사적인 배경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더 위험합니다. 여성이라면 언제 육아휴직을 갈지라는 선입견으로 연결되고 남성이라면 가장은 당연히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생활을 침범하는 언어의 특징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강제로 끌어내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원치 않는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순간 그 사람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대화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문제는 이런 말이 친근함이나 배려의 표현처럼 포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존중은 상대방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영역을 지켜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사적인 질문을 줄이고 대신 상대방이 편안하게 답할 수 있는 주제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면 관계는 훨씬 건강해집니다.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최근에 즐겁게 했던 활동이 있어요? 처럼 상대방이 선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은 존중을 담은 대화가 됩니다. 결국 사생활을 침범하는 언어는 호기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차별적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묻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방식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중을 지키는 올바른 소통의 시작입니다. 넷째, 일상에서 가장 흔히 들을 수 있는 유형 중 하나는 비교와 낙인 언어입니다. 이런 언어는 특히 가볍게 농담처럼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자극해서 더 잘하게 하려는 의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의도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는 잘하는데 넌 왜 못하니?
라는 말은 단순한 피드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열등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비교의 대상이 가까운 동료이거나 또래라면 그 상처는 더 커집니다. 노력과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놓고 비교당하는 순간 상대방은 모욕감과 동시에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는 원래 게을러라는 표현은 어떨까요? 단 한 번의 행동을 가지고 사람의 성격이나 본질을 규정해버리는 낙인 언어입니다. 이런 표현을 들은 사람은 나는 원래 게으른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내면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낙인이 반복되면 스스로도 변할 수 없다고 믿게 되고 실제 행동마저 그 말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 농담처럼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의 자존감과 행동 패턴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비교와 낙인 언어의 또 다른 문제는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내 노력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점차 대화를 꺼리게 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별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이미 신뢰는 흔들리고 관계는 거리를 두게 됩니다. 특히 직장이나 학교 같은 집단에서는 이런 언어가 집단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특정 사람이 늘 비교와 낙인의 대상이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를 낮게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한 사람을 평가절하하는 문화가 굳어지고 집단 내 불평등한 관계가 강화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교와 낙인 언어를 피하고 대신 구체적인 행동과 노력을 존중하는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어려웠지만 다음에 더 나아질 수 있어. 너가 준비한 과정에서 이런 점이 인상적이었어와 같은 표현이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건설적인 피드백이 됩니다. 비교와 낙인을 버리고 존중과 격려로 대화할 때 건강한 관계와 신뢰가 형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유형은 감정을 축소하거나 무시하는 언어입니다. 이런 언어는 대화 속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누군가 요즘 너무 힘들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정도는 별거 아니야, 혹은 다들 그 정도는 겪잖아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상대를 위로하거나 문제를 가볍게 넘겨서 힘든 기분을 풀어주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반대의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진지한 감정이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결국 더 큰 고립감과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언어의 문제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축소한다는 데 있습니다. 상대가 힘들다고 표현한 순간 그 자체가 존중받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별거 아니다라는 말은 그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고 나아가 너는 그 정도도 감당하지 못하느냐라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앞으로는 내 감정을 말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느끼며 자기 감정을 억누르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차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고 관계 속에서도 신뢰가 무너집니다. 특히 직장이나 가족 관계에서 이런 일이 누적되면 상대방은 진짜로 힘들 때조차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혼자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관계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말은 강력한 치유 효과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힘들다고 느꼈구나. 그럴 수 있겠다. 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것 같아와 같은 표현은 감정을 평가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런 말은 듣는 사람에게 내 감정이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안도감을 주고 다시 대화를 이어갈 힘을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감정을 축소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삼가야 합니다. 대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감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태도에서가 아니라 내 감정을 내가 존중하고 있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지고 신뢰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결국 존중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느낀 것을 이해한다라고 말하는 것, 그 사소한 태도가 일상 속 차별을 줄이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처럼 무심하고 차별적인 언어의 가장 큰 특징은 말한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들은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농담이었어, 좋은 뜻이었어라고 말하며 넘어가려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불편함과 모욕감이 쌓여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말한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중은 거창한 행동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나도 모르게 던지는 작은 말 한마디, 그 말 속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담겨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여자니까 남자니까라는 고정관념 대신 그 사람의 노고와 성과를 인정하는 언어로 바꿀 때 관계는 달라집니다. 외모나 사생활을 묻기보다는 현재 그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 일과 노력에 관심을 가질 때 신뢰가 쌓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언어를 조금 더 존중의 언어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조직 안에서 불필요한 상처는 줄어들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는 강화됩니다. 결국 존중은 특별한 선언이 아니라 습관적 말과 태도 속에서 드러나는 작은 실천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내 의도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이다. 이 원칙을 잊지 않고 작은 말 한마디라도 존중의 태도로 바꿔간다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차별을 줄이고 신뢰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와 성평등 문화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행동 가운데에는 특별히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는 차별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조직과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소외시키거나 불편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회의 시간에 누군가가 의견을 내면 충분히 듣기도 전에 말을 끊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 행동이 있습니다. 말한 사람은 무심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의견을 낸 사람은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반복되면 나는 여기서 목소리를 낼 자격이 없구나라는 위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특정 사람에게만 반복적으로 단순 업무나 자비를 맡기는 경우입니다. 내가 늘 잘하니까 부탁해라는 말로 포장되지만 당사자는 자신의 능력이 단순 업무에만 한정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성별뿐 아니라 나이, 직급, 성격에 따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차별입니다. 학교나 조직에서 자주 나타나는 모습 중 하나는 집단적 무시입니다. 특정 사람이 발언하면 농담처럼 웃고 흘려버리거나 아예 반응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 순간 당사자는 소속감을 잃고 자신이 배제되었다는 강한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작은 무심함이 쌓이면 결국 관계 단절로 이어집니다. 또 회식 자리나 모임에서 특정 사람을 대화에서 배제하는 것도 무심한 차별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말이 없으니까라고 단정하며 대화에 끼워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점점 더 소외감을 느끼고 조직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처럼 무심한 행동 속 차별은 특별히 악의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상처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느꼈는가입니다. 사소한 무시, 반복되는 역할 부여, 대화에서의 배제 같은 작은 행동들이 상대방에게는 큰 차별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직장에서 신입 직원이 회의 시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하고 용기를 내어 의견을 말했지만 팀장은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도 않고 그건 비현실적이야 라는 말로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신입 직원은 머쓱해졌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팀장은 아마 특별히 그를 무시하려는 의도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신입 직원은 점점 회의 자리에서 발언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 의견은 가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조직 안에서 소속감도 약해졌습니다. 결국 의도하지 않았던 무심한 태도가 누군가에게는 차별과 상처로 작용한 것입니다. 부서 안에서 늘 반복적으로 같은 사람이 단순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고서 정리, 행사 준비, 회의실 세팅 같은 일들이 항상 그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내가 꼼꼼하니까, 내가 하면 실수가 없으니까라며 자연스럽게 그에게 일을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능력이 단순 업무에만 국한된 것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기획이나 프로젝트에는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결국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조차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동료들에게는 단순히 편의상 맡긴 일이었지만 당사자에게는 무심한 차별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점심시간 대화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 동료들이 모여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특정 직원이 대화에 끼어들려고 하면 분위기가 바뀌거나 화제가 금방 다른 이야기로 흘러가곤 했습니다. 별다른 악의가 없는 무심한 배제가 결국 관계의 단절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차별을 줄이고 존중을 키우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바로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문화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얌전히 해라라는 말은 특히 어린 학생이나 후배에게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주의를 주려는 의도일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 성격 자체가 문제인가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차별적 언어가 존중의 언어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또 흔히 듣는 남자답게 해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듣는 사람을 특정한 성역할 속에 가둡니다. 울지 말아야 하고 약해 보이면 안 되고 늘 씩씩해야 한다는 틀을 강요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자리에 자신있게 도전해봐라고 말한다면 성별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말이 됩니다. 즉 개인의 성격과 상황을 존중하면서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외모 중심의 언어도 바꿔야 합니다. 오늘 되게 예쁘네라는 말은 겉으로는 칭찬 같지만 상대방이 외모로만 평가받고 있다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오늘 발표 준비 정말 잘했어. 내가 정리해준 자료 덕분에 이해가 쉬웠어라고 말하면 외모가 아니라 행동과 성과를 존중하는 언어가 됩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조직 내에서 긍정적인 피드백 문화를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또 사생활을 침범하는 언어 역시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바꾸는 이유는 단순히 말투를 고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언어는 습관이고 습관은 문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다면 그 말은 바뀌어야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고쳐나간다면 일상 속에서 차별은 줄어들고 신뢰는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해 바꿔야 하는 것은 말뿐만이 아닙니다. 행동 또한 함께 달라져야 합니다. 말은 순간적일 수 있지만 행동은 상대방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관계의 분위기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업무를 분배할 때 종종 무심코 같은 사람에게만 반복적으로 단순한 일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늘 꼼꼼하니까, 내가 하면 빨리 끝나니까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특정인을 단순한 역할에 묶어두고 성장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동을 바꾸려면 업무 배정을 할 때 성별이나 성격이 아니라 역량과 경험을 기준으로 공평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또 회의 자리에서도 행동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발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말을 끊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상대방을 위축시키고 소외감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행동을 바꾼다면 상대가 끝까지 말하도록 들어주고 이해한 바를 되짚어 확인하는 습관을 들릴 수 있습니다. 작은 태도 변화이지만 이 행동은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을 주게 됩니다. 일상적인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인만 계속 수를 따라야 한다거나 뒷정리를 맡는 모습은 무심한 차별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내가 할게라고 나서거나 역할을 돌아가면서 나누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의 변화가 공평하고 편안한 문화를 만듭니다. 또 다른 중요한 행동은 상대방의 불편 신호를 즉시 멈추는 것입니다. 농담을 했는데 상대방이 웃지 않고 표정이 굳는다면 그 순간 즉시 멈추고 불편했다면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불편해하면 그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존중의 실천입니다. 이처럼 행동을 바꾼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과 태도의 변화가 모여서 조직 문화 전체를 바꿉니다.
내가 매일 하는 반복적인 행동을 점검하고 그 속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언어를 바꾸는 것과 동시에 행동을 바꿀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작은 말과 행동의 변화가 조직 문화를 바꾼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 한마디,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 하나가 사실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말하는 사람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그 말과 행동에서 존중을 느끼기도 하고 반대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결국 문화는 거창한 선언이나 제도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선택하고 어떤 태도로 행동하는가에 의해 서서히 쌓여가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말로는 상대방의 감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말하겠다, 다르게 행동하겠다라는 작은 실천은 분명 변화를 만듭니다. 동료의 발언을 끝까지 듣는 것, 외모 대신 노력을 칭찬하는 것, 특정 사람에게만 일을 몰아주지 않는 것, 그리고 불편 신호가 보이면 즉시 멈추는 것.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모여 신뢰와 존중의 문화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단순히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대화와 행동 속에서 적용하는 것, 그것이 조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작은 말과 행동의 변화가 결국 큰 문화를 바꾼다. 여러분이 바로 그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주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짧은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심코 쓰는 언어와 행동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지, 또 그것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배운 내용을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금방 잊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다짐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활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각자 종이나 메모지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앞으로 나는 일상에서 어떤 말을 바꾸고 싶습니까? 생각나는 것을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외모에 대한 농담을 하지 않겠다. 남녀 구분이 들어간 표현 대신 모두에게 해당되는 언어를 쓰겠다. 상대방의 감정을 축소하지 않겠다와 같이 작지만 구체적인 다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다짐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글로 적어두면 마음속 다짐이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또 원하시는 분들은 한두 가지를 짧게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의 변화가 큰 문화를 바꾼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지금 이 순간 구체적인 다짐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교육을 넘어 일상에서 변화를 이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핵심 문장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심한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된다. 입니다. 내가 대수롭지 않게 던진 농담 한마디, 별 의도 없이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큰 불편함과 상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하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는가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라도 존중의 태도로 바꾸는 순간 우리는 차별을 줄이고 더 안전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존중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습관에서 시작된다. 입니다. 존중은 거창한 선언이나 특별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대화에서 외모 대신 노력을 칭찬하는 것, 사소한 농담도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것, 대화 중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런 작은 습관이 바로 존중의 출발점입니다. 존중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곧 조직의 문화가 되고 차별과 갈등을 예방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문장만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심한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된다. 존중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습관에서 시작된다. 이 두 문장을 일상에서 실천하려 노력한다면 여러분이 속한 조직과 관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